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려했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됐습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의대 교수협의회는 사직서 제출과 의료 단축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의 핵심 요구는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을 정부가 먼저 철회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증원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사직, 주 52시간 근무가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핵심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과 배정을 먼저 철회하란 겁니다. 외래 진료나 입원, 중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무래도 교수님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다만 백지화를 요구하더라도 영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증원 가능성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는 전체 교수 767명 가운데 433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고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의 전임 임상교수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원 정원에 대해서 풀고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화의 시작점이거든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준법 진료와 외래 진료 축소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당장 진료 현장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병원 입장에선 우려가 큽니다. 시위용의 사직서가 아니고 진짜 사직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거 끝나고 5월, 6월 달에 사직서 내겠다. 진료수나 이런 분들은 막 바로 하고 싶은데 과장님들이 다 말리고 있지. 유효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들도 9,000명을 넘어 전체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한 상황. 의대생 단체는 대학 측에 휴학계를 수리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조금 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진윤수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1시간 남짓 진행돼 저녁 6시 20분쯤 끝났는데요. 오늘 총회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40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직서를 내겠다고 답한 교수가 45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2달 만에 파국 직전에 놓였다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사직서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멈추어 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교수들 단축 근무도 시작이 됐는데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그렇잖아도 이미 수술이나 외래 진료 대폭 축소됐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52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되면 진료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다행히 지금 당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데요. 중증, 응급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2주에 최대 10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기준 아래 병원 과별로 근무를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당직과 수술이 껴있어서 1주 아닌 2주 단위로 단축 근무를 하겠다는 건데요. 첫 주인 이번 주 80시간을 일하면 다음 주에는 24시간만 근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진료 차질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전공의 이탈 이후 신규 환자 접수를 줄이면서 이미 20-30% 줄었는데요. 교수들의 단축 근무로 더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정년을 한 해 남긴 서울대형병원의 마취과 교수는 어떻게 칼같이 병원을 떠나긴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단축 근무에 들어가면 대신 진료를 맡는 방향으로 동료 환자를 모두 돕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나온 유화 메시지에 맞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공의들에게 내리려던 면허 정지 처분을 잠시 미뤘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사되나 싶었던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는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크게 늘게 된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학교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00명 증원과 배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대신 이번 주부터 전공의들에게 내리려던 면허 정지 처분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나온 대화 메시지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을 강행한 데다 전공의 협의회 역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의료계를 상대로 증원 원칙을 고수해온 복지부 실무자들은 여당과 다시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 내심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한 건 환자단체였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죽어나가야 상황을 끝낼 셈이냐며 의료진 복귀와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낸 거죠. 새로운 진단을 받은 분들은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못하고 다 못해요 지금. 그냥 수업된 상태예요. 정부는 오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200명을 대형 병원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이 의석을 놓친 적 없는 서울 서초을, 그리고 전통의 정치 1번지죠. 여전히 그 상징성이 남아있는 서울 종로 먼저 보고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 도전에 나선 광주 광산을 지역구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승은 김민형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법원과 검찰청사,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입니다. 역대 모든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의석을 가져간 전통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보수세가 특히 강한 서울 서초을 지역구입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에서도 바로 나타납니다.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3%였습니다. 보수 색채가 강한 이곳에 국민의힘은 언론계에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영입했습니다. 언론계에 오래 몸담았다가 정치권에 직행한 데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32년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민심을 연결하는 실행력을 발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속 여당 발목 잡기를 가다 보니까 정치가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됐고 국민들로부터 좀 정치 불신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야당 도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서울 중성동 지역 3선 의원이지만 2년 전부터 지역구를 바꾸기로 하고 공을 들여왔습니다. 후보 스스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다짐을 밝힐 만큼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통합이라는 화두를 위해 민주당 불모 지역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3선의 중진 의원 그리고 당시 여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꼈다. 그래서 뭔가 저부터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50%, 민주당 홍익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서울 종로는 3명 후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와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겨룹니다. 현재 드러난 민심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38%,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4%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부가 좀 답답합니다. 견제를 해줘야죠.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을 해야지. 호남 지역 민심은 대부분 정권에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어느 당을 통해서 정권을 견제할지는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광산 을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는 곳이죠. 상대는 이 지역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입니다. 이 지역 민심은 크게는 민주당이냐, 민주당을 나와서 새 둥지를 만든 새로운 미래냐로 갈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 뭐. 새로운 당이 한 두 곳이 또 생겼기 때문에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졌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이번 선거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며 마지막 불씨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 세력을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마지막 불씨이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지역 현역인 민형배 의원은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힙니다. 광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광산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후보 지지도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민형배 후보가 63%로 이낙연 후보가 받은 17%보다 46%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와 진보당의 전주현 후보가 각각 4%였습니다. 이 지역에선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비례는 아마 조국 대표로 찍을 좀 그쪽으로 아마 민주당보다는 이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고. 비례대표 지지 정당은 조국 혁신당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9%, 새로운 미래 6%, 국민의 미래가 4%였습니다. 앞서 보도한 두 지역 서울 서초을과 종로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19%, 24%로 나타났습니다. 세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0%, 18%, 29%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지지율은 각각 33%, 28%, 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 서울 서초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 광주 광산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창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각 정당들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국 혁신당의 돌풍 배경과 넘어야 할 과제를 신재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찬성하는 야권 지지층, 그중에서도 특히 40, 50대 표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고마 지하로마! 너희들 쫄았지? 조국 대표는 10석 이상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당내에선 15석 이상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보수층에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정계의 전반적인 지형이 격변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과 검찰 불법 사찰 의혹 등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정권 심판 구호는 정권 심판에는 동조하지만 민주당에는 미지근했던 표심을 모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표심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뭔가 주춤했던 표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생적 한계도 명확한 만큼 다른 당들의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상당한 인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로 채워지는 것, 그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정치의 해답이 아니라 전 독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름부터 누가 봐도 사당이고 조국 대표가 사라지면 저는 생명력을 잃을 정당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대표의 운명은 예고된 변수입니다. 공정에 대한 이른바 내로남불 한계에 대해 젊은 층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난 주말 총선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되고 오늘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나란히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노리고 있는 서울 한강벨트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같은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여당 지지율 하락세에 절박한 심정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던 서울, 합계 출산율 0.55명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란 걸 강조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셋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모두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지원을 쉽게 받도록 정부 주거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부부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아기 탄력 근무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전 수석 논란이 불러온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날 카드로 민생, 정책 공약을 꺼내든 겁니다.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공약은 돈을 풀어 물가를 더 끌어올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심판하는 문제도 사실 민생을 위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노리는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도 잇따라 찾았습니다. 공동의 재개발 문제, 바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이혜훈이 해결할 겁니다. 한 위원장의 원톱 역할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밀의 임요한 선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유세에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의대 정원 갈등의 중재자로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점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경제 실패를 부각시켰고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2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뒤집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는 창원과 김해, 양산까지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7석을 얻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2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옮기며 특히 낙동강 벨트 탈환을 노리는 만큼 정권 심판론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던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겨냥해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사머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고물가를 부추기는 매표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비난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며 경기 회복 효과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야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독자적으로 개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도 상승을 위해 국민들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인식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용인에서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용인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놓고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총선을 16일 앞두고 23번째를 맞은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용인을 찾았습니다. 즐거운 민생 토론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민생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민생 토론회를 2번 개최한 건 용인이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선다며 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경강선 연장선 신설과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확충. 여기에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는 공사 추진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은 이 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앞에 3가지는 용인갑 지역에 우선 공천받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이원모 후보의 공약입니다. 동탄선 연결은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후보의 공약입니다. 지역의 이런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하여튼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생 토론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여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명분으로 다시 와서 강조해 발표한 모양새입니다. 총선용 관건 선거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생 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총선 때까지 민생 토론회는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사들도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주일 사이 정당 지지율이 급등했다거나 반대로 급락했다는 이 자극적인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심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크게 요동친다는 걸 믿을 수 있을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기사들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9%포인트 급등했다고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지지율이 같은 기간 19%포인트나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보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5%포인트 급락했다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충청권 지지율이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두 정당의 서울과 충청 지지율이 일주일 단위로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의 출처를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한국갤럽이 무선 전화 면접으로 매주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이 서울은 183명에서 193명, 충청권은 100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표본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오차 범위는 3월 3주차 기준으로 서울이 플러스 마이너스 7%포인트, 충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라는 건 오차가 최대 20%포인트까지 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론조사 결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들에는 이렇게 미미한 표본수나 지나치게 큰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조사에서 일부 지역의 세부 지표만 떼어내 보도하면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갤럽은 지역별로는 사례가 적어 매주 비교가 어렵다며 한 주 세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단위 조사는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이상의 표본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영역별 통계는 샘플 사이즈가 작아져서 표본 추출 오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세부 영역의 어떤 변동을 갖다가 그거 갖고 마구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쏟아지는 여론조사 보도 속에서 여론 왜곡을 피하기 위해선 조사의 목적과 표본 등을 확인해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민감한 업무 분야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사가 오늘 방위사업청장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종섭 호주 대사. 귀국 목적이었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사는 회의 기간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면담했는데 면담 내용은 물론 면담 시점과 장소도 알려지지 않다가 뒤늦게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방산 분야 업무가 민감한 만큼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좀 제한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 회의 기간이 닷새나 되지만 정작 외교 국방 산업부 장관과 이 대사를 비롯한 공관장들이 모두 모이는 본회의는 이번 주 후반에 한 차례만 열리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 공관장이 모여서 하는 일정이 있고 나눠서 하는 일정들이 있다. 이종섭 대사 일정만 부각해서 알리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뒤에도 이 대사는 호주와의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출국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여러 명분을 만들어 국내 체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호주 교민들이 집회를 열며 이종섭 대사의 부임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주 상원의원은 이 대사의 파견이 무례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keeping Ambassador Lee in Korea and sending someone who will be more conduc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 and Korea in his place. 내일 이종섭 대사는 다른 공관장들과 함께 방산업체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사단장 등 간부 8명의 혐의를 기재했던 수사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건데요. 외압을 행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엔 대대장 2명을 혐의자로 명시하도록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향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없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최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장 등 2명에게 최상병이 순직해야 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혐의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대대장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들의 의견도 상세히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당국이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나 혐의자를 넣지 않고 경찰의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선 혐의자를 적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 같은 지적은 군검찰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유 관리관은 조사본부도 전체적으로 혐의자를 다 제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군 검사의 질문에 조사본부에 직접 의견을 준 것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사본부 보고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방부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여입니다. 북한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를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의 진실 규명을 위해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실무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한 말입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그는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 내가 포렌식 전문가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장의 근거가 뭐냐는 MBC의 질문에는 비밀 누설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 직원들은 직속 상관인 황모 국장으로부터 새해 인사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황 국장은 약 1년 전까지 안보의 현장에 있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1월 8일 북한 김정은이한테 매년 생일 축하 편지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수만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막아보고자 노력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못 이뤘던 결실을 여기서나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신년사를 보낸 황 국장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분야 3급 공무원 출신으로 김광동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 공개 채용을 통해 조사 1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거도 없이 국내에 용공 세력이 많다고 해놓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들을 막겠다며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있으라는 듯 노골적으로 드러냈단 겁니다. 논란이 일자 황 국장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포렌식 전문가라며 직원들에게 외부 유출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황 국장을 찾아가 발언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 아니었냐는 취지의 질문은 간첩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건데 내가 간첩을 잡으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보고 수사 못하겠던 그런 거 내가 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주변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과 황 국장 등이 취임한 이후 진실화해위는 일부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부역자로 판정하고 나서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마녀 사냥, 빨갱이 잡기, 국민들을 친북, 몰이를 해서 진실화해위원회를 장악하고 또 사유화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진실화해위 측은 황 국장이 배포한 신년사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 공식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법원은 휴대전화나 PC 같은 전자기기의 압수수색 영장에 사건 수사와 상관없는 디지털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저장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이걸 활용해 수사 대상의 뒷조사를 하거나 별건으로 수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의 정보도 함께 저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작년 말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최근 휴대전화 자료 선별 과정에 참관한 이 대표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위라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그 내용은 사건에 관련된 파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하도록 검사가 결정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과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뉴스버스는 곧장 항의했지만 묵살당했고 2주 뒤 검찰은 별다른 설명 없이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버스가 검찰이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일부만 골라 저장하면 재판에서 조작, 위변조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 정보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 2019년 대검 예규를 고쳐 시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엄격히 접근을 제한하고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면 폐기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복사하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지문, 해시값이 생성됩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법관들도 영장 외 정보를 저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관 정보가 폐기됐는지 알 수 없어 압수를 한번 당한 사람은 평생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말.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확보한 삼성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를 4년 뒤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의 증거로 내놨다 법원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과 상관없는 문자 14,000개를 디넷 서버에 보관하다 다른 재판 증거로 냈다며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디넷 자료를 다른 사건에 쓰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등은 기술적으로 일부만 저장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적법하게 보관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하며 총선 뒤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극심한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늘어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공장. 굳게 닫힌 출입문에는 시청에서 붙인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았는데 몇 달째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공장 대신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을 했거든. 상상력이 사람이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저녁 끝나보면 뭐 여기는 뭐라든가 좀 그래. 산업단지 곳곳에는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있는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공장을 판다는 현수막과 법인 파산을 돕는다는 광고들이 공단이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파산 신청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28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000건을 넘긴 뒤 이듬해 주춤했지만 2022년과 23년 다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이유로 받아간 노란우산 공제금도 1년 전보다 23%나 많아졌습니다. 국내 소비가 침체되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은 수출 중심인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 때문에 매출 둔화세가 나타났고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최근까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면했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5%를 넘기며 11년 만에 정점을 찍었던 대출금리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산업기업경기실사지수는 68포인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인데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대기업은 74포인트, 중소기업은 65포인트까지 떨어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37명이 숨진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테러의 배후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슬람 국가 IS가 유럽에서 또 다른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붙잡힌 테러 용의자입니다. 이 용의자의 한 팔은 깁스를 한 상태로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또 다른 용의자는 얼굴 여기저기가 부어있는 등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검거된 용의자 4명은 모두 귀에 붕대를 감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Избрать обвиняемого Рашибализаде, Саида Крами, Мурадали меру пресечения в виде заключения под стражу, установить срок его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на 1 месяц, 28 суток, то есть до 22 мая 2024 года.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가 원하는 자백을 받기 위해 이들을 고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건 직후부터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며 30년 장기 집권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벌어진 테러로 그로서는 책임 전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 IS가 테러를 벌이던 당시 상황을 담은 90초 분량의 영상까지 공개했는데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IS가 이번 러시아 공연장 테러에 이어 또 다른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호라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에서 활동 중이며 이제 유럽과 그 너머를 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여름 올림픽이 예정돼 있는 이곳 프랑스도 테러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이슬람 국가 IS가 올해 들어 잇따라 테러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질주하면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죠. 버스 기사와 회사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해 봤더니 질주하던 버스의 제동등이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왕복 6차로를 달리던 부산 31번 시내버스. 차가 한 차례 덜컹거리더니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운전기사가 다급한 듯 핸들을 이리저리 꺾어보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신호에 걸려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당시 상황이 기록됐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신호정지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300여 미터를 더 내달린 버스는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1톤 트럭과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등 모두 10명이 다쳤습니다. 좀 살려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안전바에 붙들고 있는 순간 사고 당시 버스 뒤편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맨 위에 있는 브레이크 등이 빠르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수십 차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자기 운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사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도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급히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줌마 한 명이 핸들을 돌려야 했는데 핸들도 또 안 된다. 완전 통제불능돼가지고. 사고 난 버스는 국내 대기업이 만든 전기버스로 2년 전 출시된 모델입니다. 제조사 측은 영상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는 해당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확보해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오늘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어머니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앞으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얼마 뒤 구급대원들이 침대에 사람을 싣고 와 구급차에 태웁니다. 오늘 아침 20대 여성과 50대인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가해자는 20대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20대인 남성은 자신의 집을 찾은 이들 모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에 있던 흉기를 모녀에게 잇따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 20대 여성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결국 숨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옆구리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층에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성은 모녀를 찌른 뒤 달아나다 이곳 오피스텔 밖 경비실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비실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고 좀 해달라고 누가 쫓아온다 그러고 저 문을 잠그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잔뜩 쪼그리고 앉아있는 경찰. 경찰은 붙잡힌 남성이 술이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모녀가 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지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여성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경남 양산시 의회 김태우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MBC가 관련 보도를 한 지 2달 만인데 시의회의 징계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던 양산시의회 김태호 의원의 직원 성추행. 엉덩이하고 뽀뽀하지 말아라. 엉덩이 무슨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정을 넘긴 시간 직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의회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술자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격려 차원이었다던 김 의원은 MBC 단독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2달이 지나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사퇴 선언은 제명 의결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초 양산시의회는 제명을 권고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일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73일 만에 사과를 하는 건데 제명당하기 전에 사퇴를 하는 거라서 전혀 진심 어린 사과로는 느껴지지 않고요. 양산시의회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 전 자진 사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 의원 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하는 걸 일단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게. 비회 기간에는 의장이 사퇴를 수리하는 거로.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던 김 의원은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단체는 내일 오전 양산시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타고 있던 배가 전복되면서 7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이슬람교인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탄압을 받아왔는데요. 낡은 목선을 타고 탈출길에 나서다가 지난해에만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배 위에 수십 명의 난민이 위태롭게 대피해 있습니다. 미얀마의 핍박을 피해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로힝야족입니다. 구조대는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수색정으로 이동시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로힝야족 난민 140여 명과 승조원 등이 타고 있던 목선이 전복됐습니다. 어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이 출동했지만 강한 조류 때문에 다음 날 오전에야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생존자는 75명, 실종된 나머지 70여 명에 대해 구조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사고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Menurut informasi dari nelayan ada berapa lagi korban yang tenggelam itu ada yang sudah dibawa arus ke barat, ada sebagian masih di seputaran Calam. UN 난민기구는 성명을 내고 약 75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며 올해 발생한 로힝야족 난민 피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미얀마에 거주하던 100만 명 가운데 70만 명 이상이 지금은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Sen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Rohingya over the border into Bangladesh. I can't imagine anything as horrific as that kind of situation faced by the Rohingya. 하지만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상황도 열악해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목숨을 걸고 바닷길에 나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유엔은 작년 한 해 동안 바다로 나선 로힝야족 난민 수는 약 4,5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56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개막한 KBO 리그의 자동 투구 판정, 이른바 ABS가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데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이색 장면들이 속출했고 무엇보다 판정 논란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화제가 된 임찬규의 삼진입니다. 반대 투구인데 전통과 삼진! 제구가 되지 않아 포수가 가까스로 공을 잡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공은 ABS 존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됐고
타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ABS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 반응도 다양합니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판정 하나에 울고 웃는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이 코스 23년 차의 베테랑도 이 스트라이크를 기뻐합니다. 공의 궤적만 측정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는 방식에 신경 쓰지 않는 이색적인 풍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수가 미트를 내리면은 다 무조건 볼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ABS가 도입하고 나서 무조건 미트 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덕분에 지난 두 시즌 도루 저지율이 11%에 불과했던 이재원도 신민재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깥쪽에 거의 한 반 정도 일어난 상태에서 빠른 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확한 송구를 했어요. 공을 잡은 채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하는 기술, 이른바 프레이밍의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프레이밍이 포수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못 쓰게 된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도입한 ABS에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판정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건 확실합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중국 공안에 구금됐던 손준호 선수가 약 10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조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왔고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끝나 국내로 돌아갔다며 재판 선고 등 자세한 결과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산동 타이산 소속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일시 구금된 이후 보석 상태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팀킬 논란에 대해 대한빙상연맹이 황대현 선수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황대현이 2번이나 박지원과 강하게 충돌하면서 박지원은 지난 19일 목과 팔에 깁스를 하고 귀국했는데요. 황대현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었죠. 절대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선수고 지원이 형이어서 마음도 안 좋고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빙상연맹은 지난 22일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를 불러 황대현의 고의성 여부를 자체 조사했는데요. 순위 경쟁이 치열한 쇼트트랙의 종목 특성상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황대현은 일본 전지훈련 중인 박지원이 귀국하면 따로 찾아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두 선수는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대표 선발전에서 다시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A매치에서 나온 골키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미사일 슈팅 보시죠.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이탈리아와 에콰도르의 A매치입니다. 전반 3분 만에 프리킥 얻은 이탈리아. 수비 맞고 나온 공을 그대로 왼발 슛!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펠레그리니 엄청난 중거리 슛입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슈팅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후반 추가 시간 골키퍼 키를 넘기는 바렐라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이탈리아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중거리 슛 감상하시죠. 동료의 패스를 받은 아담스. 골문과 제법 먼 거리인데 그대로 때린 슛이 골망을 가릅니다. 오초아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만든 27m 장거리 슈팅. 후반 추가 득점에 성공한 미국이 멕시코를 꺾고 북중미 네이션스리그 3연패를 달성했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NBA 인디애나 시아캄의 슬램덩크입니다. 상대 수비 2명을 한 번에 날려버렸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 사이로 화사한 벚꽃과 개나리가 한껏 피어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밤사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봄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에 5에서 20mm 정도고요. 남해안에 최고 40mm가량인데요.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이 눈이 습기를 머금어 무겁겠습니다. 제주 해안에서는 기상해일이 우려됩니다. 이 저기압이 만조 시각대 통과를 하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 사이가 가장 위험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지만 동해안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4도 등으로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구 12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